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올해보다 46조 4천억 원이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회복지제도는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의 70%에게 최대 30만 원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1,500원 올라요. 그래서 한 달에 최대 30만 1,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1,500원밖에 안 돼서 정부가 말한 노소득 보장 강화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내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라서 노인수가 급격하게 늘거든요. 그래서 내년 기초연금 대상이 628만 명으로 올해보다 30만 명이나 늘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이 1조 이상 늘지만 기초연금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이건 제가 이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올해보다 5%가량 인상돼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40%인 의료급여, 46%인 주거급여, 50%인 교육급여 기준도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1인 가구 최대 약 58만원, 2인 가구 97만원, 3인 가구 125만원, 4인 가구 153만원가량이 되죠.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제 부양문제 기준도 폐지돼서 해당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부양문자 연소득 1억, 재산 9억이 넘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우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또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문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다면 부양문자 기준이 폐지돼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65세가 넘었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만족한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의료급여 식대 인상, MRI와 초음파 비용 지원 등을 올해보다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주거급여는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45%가 기준이었는데 내년에는 46%로 올라가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기준 임대료도 올해보다 올라서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라면 최대 32만 7천 원, 2급지 경기 인천의 경우 4인 가구라면 최대 39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21% 인상해서 올해보다 큰 폭으로 올라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33만 1천 원, 중학생은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죠. 여기에다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학습을 위한 교재비와 EBS 컨텐츠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1인당 10만 원을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이렇게 교육급여로 지원이 되고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 장학금 금액이 크게 올랐어요. 제가 잠깐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장학금을 담당하는 곳은 한국장학재단이에요. 이 장학재단에서는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해서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는 8구간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죠. 그런데 이 장학금이 내년에 많이 올라서 5, 6구간은 390만원, 7, 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줘요. 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1에서 8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또 참고로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이번 9월 16일까지가 신청기간이에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혹시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그 다음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이 하는 자활사업이에요. 자활사업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올해는 각 유형에 대한 급여가 하루에 각각 29,240원, 49,860원, 56,950원 이렇게 됐어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니까 시급으로 하면 각각 3,655원, 6,232원, 7,118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최저시급이 8,720원인데 이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죠.
특히 근로유주형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내년에 3%씩 올라서 각각 3120원, 51,360원, 58,660원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월급도 올해보다 조금 올라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고 조건부 수급자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했던 자활사업 일자리가 더 부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활사업 일자리도 내년에 좀 더 확대하니까 올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부분이에요.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제의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차상위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고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되지만 차상위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년부터 차상위 중에서 한부모 가족인 분들은 근로소득이 30% 공제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게 됐죠. 한부모 가족이 되면 한 달에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20만 원씩 받는데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10만 원만 지원됐었거든요. 원래는 이것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 5월부터 지원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도 다른 분들처럼 20만 원으로 지원이 돼요. 또 현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원되는 나이가 만 11살부터 18살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도 9살, 10살에게도 확대돼서 더 낮은 연령까지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 다음은 상병수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내년 7월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파도 소득 걱정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다가 아픈 경우는 더 그러죠. 예를 들어 내가 건설 일용직인데 폐렴 진단을 받은 것처럼요. 이런 경우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을 안 해도 최저임금의 60% 금액인 하루 41,860원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각각 2개 지역에서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총 6개 지역에 있는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요. 이게 잘 정리돼서 2023년부터는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는 집이 없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줘요. 이거 내년 상반기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지금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차액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무주택 청년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청년이 가족과 독립된 세대주인지 아니면 가족에 속한 세대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독립된 청년 가구라면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116만 6,887원보다 적게 벌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에다 해당 가구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내년 상반기에 신청받을 거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건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떤 가구가 실직이나 폐업, 수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 생계비나 긴급 의료비, 긴급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제가 예전에 이에 대한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해당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자는 긴급 생계비나 긴급 의료비를 이용할 수 있죠. 올해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반 재산 기준이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이 기준이 2억 4,1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금융資産한도액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이번 9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계속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어쩌면 완화 기간이 12월까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일반 재산 기준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이고 금융재산 기준이 1인 가구 770만 원이니까 내년 기준이 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작년과 올해 기준이 워낙 낮으니까 오히려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관련한 영유아아동 지원이에요. 이건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대상에 해당한다면 누구나에게 줘요. 정부는 임산부에게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바우처로 6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서 100만 원을 지원해줘요. 쌍둥이면 14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사용 기간도 출산한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해서 임산부에게 쓰이는 진료비와 약값뿐만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치료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까지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씩 지원되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드려요. 또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주고 있는 아동수당 10만 원도 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늘린다고 해요. 오늘은 내년에 바뀌는 여러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각 제도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되면 관련한 내용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